자, 여러분, 이제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원격 수업 하면서 이제 중요한 8단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자기 시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업 잘 듣고 책도 좀 읽고 부족한 공부 좀 해가면서 11월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단원은 한국 문학의 빛깔이라고 해서 사실은 한국 문학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한국 문학에서 이 사자가 들어가면 한국 문학의 역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고전부터 현대까지 두루두루 중요한 작품만 살펴보는 게 이 단원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단원 첫 번째가 시조가 나와 있고 이 송미인곡 처음 보는 거겠지만 조선시대의 가사라는 갈래에 해당돼요. 그래서 시조, 가사 배우고 현대시, 진달래꽃, 김소월 시인의 현대시를 하나 배울 거고 허생전이라는 고전 소설까지 배울 예정입니다. 자, 교과서는 지금 300페이지 넘어가서 네, 이거 단원 그냥 나온 거니까 넘기고 300 네, 303쪽을 펴주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1단원에서 한국문학사를 배우는 첫 번째 소단원은 그 시조 두 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사실은 추가로 좀 더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단원이고 이걸 해놔야 2학년 때 문학 시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한국의 문학 중에서도 서정 갈래의 문학의 흐름을 살펴본대요. 서정 뭐였죠? 그쵸. 시에 해당됩니다. 시라는 것은 마음을 노래하는 갈래예요. 잊지 않았죠? 이 정자가 마음 정자라고 했잖아. 정서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음을 노래하는 갈래고 고전이든 현대든 화자 찾고 정서가 어떤지 파악하면 사실 서정문학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시에서 핵심은 화자의 정서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나오니까 밑줄 치면서 우리 정리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한국의 서정문학은 노래와 무용이 어우러진, 그냥 이 시라는 건 노래잖아. 근데 노래뿐만 아니라 무용까지 어우러진 집단 가무. 이 가가 노래 가짜고 이게 무용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형태의 원시 종합 예술이었대요. 그렇게 추측이 된대요. 그래서 어쨌든 노래랑 춤을 여러 명이서 막 같이 하던 거에서부터 이제 시가 시작된 거다. 노래가 시작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원시 종합 예술은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개인적 서정으로 분화 발전되었다. 어렵죠? 다시 정리해 줄 건데요. 지금 원래는 노래랑 춤이 합쳐진 그런 형태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대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고대 가요라는 갈래가 등장하거든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제 갈래는 뭐고, 얘 특징 뭐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노래랑 춤을 같이 췄던 거에서 고대 가요라는 그 갈래가 발달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노래하고 진짜 인간의 감정이 드러나는 서정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넘어가면은 향가라는 애랑 한시가 등장합니다. 한시는 조선까지 쭉 이어지고 향가는 통일신라 거쳐서 고려 초기까지만 불렸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온다? 향가라는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시라는 갈래가 이제 등장할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은 민간에서 불리던 이 민간이라는 건 평민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부르던 고대 가요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는 궁중에 전해지기까지 했다. 자, 고려시대 가면은 고려 가요라는 갈래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불렸다. 평민들이 불렀다 이거예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궁중으로까지 가서 불리게도 되었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고려 말기가 되면은 시조가 창작이 되는데 얘는 가사와 더불어 조선시대 성행하였다. 결국 한마디로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시조랑 가사라는 애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시조랑 가사 이런 갈래들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주면 약간 어렵죠, 얘들아. 처음 접하는 거니까 어렵죠,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 자, 고대 국가가 세워질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고조선 뭐 이런 나라들이 세워질 때 고대 가요, 옛날 노래란 뜻인데 이 고대 가요라는 애가 등장하고요. 원래는 우리 다시 설명해 주면 헷갈려서 다시 설명해 주면 자, 원시적인 그러니까 원시 부족 국가였을 때는 노래랑 춤을 같이 해요. 그것도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집단적인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뒤에 살펴볼 거지만 왕을 내려달라. 뭐 비를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래랑 춤을 같이 췄다면 고대 가요로 발전해 가면서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이제 진짜로 서정시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를 부르다가 이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오면은 향가라는 갈래랑 한시라는 갈래로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 고려시대에 왔을 때 이제 고려가요라는 평민들이 부르는 유행가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해요.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궁중에까지 가서 불리게 되는 거고,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한, 그리고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시조랑 가사라는 갈래까지 발전하게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잖아. 작품을 안 봐서 대신 이 용어 같은 것만 잊지 않아주면 좋겠어요. 고대 가요라는 애가 있었고 향가 그다음에 한시 이건 한자로 된 시란 뜻이에요. 한시 있었고 고려시대 때 고려가요라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고 이것이 시조랑 가사 후대의 조선시대의 시조랑 가사로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 서정문학의 흐름은 고대 가요를 거쳐서 향가와 한시 그다음에 고려가요 시조 가사라는 갈래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냥 용어만 잠깐 처음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 아래에 그럼 이런 서정문학의 형식적인 특징과 내용적인 특징이 어떻게 계승되었냐? 어떻게 전통을 이어서 이렇게 계승되었냐? 뭐 이 얘긴데 이것도 약간 어려워요. 이거는 다 그때그때 작품 보면서 다시 보긴 할 건데 우선 아까 말한 향가 있잖아요. 향가? 이 향가라는 건 신라 시대 때 부르던 노래인데 이 향가 중에서도 10줄짜리가 19채 향가라고 불러요. 향가 중에 10줄짜리를 19채 향가라고 하는데 얘가 세 가지 3단 구성을 이뤄요.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지거든요. 이런 방식이 뒤에 조선시대 시조랑 가사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신라시대 향가가 조선시대 시조랑 가사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 조선시대 시조 중에서 평시조가 사설시조에 또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니까.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작품 보면서. 어쨌든 이 문학이 발전해 이렇게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가사로 발전할 때 형식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내용에서도 공통점이 있더라. 그냥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는 자, 보통 있잖아. 우리가 요즘 듣는 그 유행가를 생각해봐도 다 똑같아요. 유행가의 대부분 내용은 사랑과 이별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이게 가장 많아요. 고전이든 현대든 님과의 어떤 사랑과 이별에 대한 노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삶의 애환, 삶이 힘들어, 삶이 슬퍼. 근데 그거를 웃음으로 받아넘기는 태도. 이거를 해악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전 문학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 나 농민이야. 아니면 난 노비야. 그치만 나는 우스꽝스럽게 이 상황을 이렇게 여유롭게 넘기려고 하는 태도가 드러나요. 슬프지만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태도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 이건 보통 양반 사대부들이 많이 씁니다. 어쨌든 지배층 계층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이 자연은 아름답고 자연은 내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작품들 보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설명한 내용들은 그냥 용어만 잠깐 알아두고 이 내용상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잘 외워질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 서정 문학에서는 사랑과 이별이 제일 많은 주제를 차지하고 삶이 힘들지만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도 등장하고 또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이것만 우선 오늘 지금 머릿속에 두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직접적으로 학습할 내용은요.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 이거 여러분
등교하게 되면 인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할 수 있는 사람은 프린트하면 되고 프린트할 수 없는 친구들은 이거를 메모하면서 듣는데요. 어, 이 한자 같은 거 적지 마시고 여기 현대역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만 적으면 돼요. 이 제목이랑. 알겠죠? 그래서 제목이랑 한자 쓰지 마시고 제목이랑 이 현대역이라고 되어 있는 현대역 풀이 부분만 적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황조가도 현대역만 적어놓고 수업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자, 아까 문학 흐름 대충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 고전 문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고대 가요 부분부터 학습을 할 거예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학습지를 만든 거고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혹시나 수능에 출제됐을 때 좀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요한 작품만 선생님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두 작품 아주 짧아요. 이 두 개만 하고 끝내줄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는 고대 국가 시대. 음. 시대가 언제로 해당되는 고대 국가가 세워졌던 그 시대 때 불리던 건데요. 이 고대 가요가 우리 고전 문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고대 가요의 특징만 잠깐 언급하면 고대 국가 때 불리던 노래예요. 그쵸? 얘네들은요. 고대 국가에는 아직 국가가 제대로 정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문자도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노래에 담기 시작하는데 고대 국가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왕, 임금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을 내려달라는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 공동의 목표를 노래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왕을 내려달라. 뭔가 염원이 담겨 있죠. 그래서 약간 주술적인 성격의 노래예요. 뭔가를 원해. 염원하는 노래야. 그래서 주술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뭔가 행사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의식요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의식요, 뭔가 행사를 하면서 노동을 하기까지 해요. 뭐 땅을 판다든지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면서 노동요의 성격도 갖고 있는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초기의 고대 가요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주술적인 염원, 왕을 내려달라는 주술적인 염원을 갖고 의식적인 행사에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고대 가요가 뒤로 갈수록 어떻게 발전하냐면 우리가 아는 오늘날의 서정, 진짜로 정서가 드러나 서정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서정 갈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의식적이었고 노동적이었던 노동요를 하면서 노동요의 성격을 가졌던 이 고대 가요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서정으로 발전해 가면서 뒤에서도 계속 정서를 드러내는 발레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은 특이하게도 이 노래가 불리는 배경 설화가 함께 전해요. 보통 우리가 아는 고려시대 때 삼국유사 알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이 고대 가요가 같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배경설화가 함께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거는 고대 국가에는 문자가 정확히 없었죠. 뭔지 모르죠. 그래서 구전돼요. 입 구자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뜻이야. 기록을 따로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특히 고려시대 때 한자로 적혀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됩니다. 이게 고대 가요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작품 구지가를 살펴볼 거예요. 구지가. 이 제목은 후대 사람이 지은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 현대역으로 되는 이 풀이만 잘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 구자가 거북이 구자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등장하는 노래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가 후대에 한역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치 한시처럼 한자로 이렇게 간략하게 딱 네 줄짜리 노래로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아래 배울 황조가도 한시처럼 이렇게 한자로 적혀가지고 이렇게 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뭐 시험에 나올 때는 현대역 부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자를 외우거나 알 필요는 없는데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선생님 아까 말했듯이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지더라. 그래서 배경설화가 이제 아래 실려 있는 거예요. 이 배경설화도 지금 적지 못하면 안 적어도 돼요. 간단하게 메모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작품 내용만 현대역 부분만 적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구지가부터 살펴볼 건데요. 자, 구지가의 배경설화부터 함께 볼게요. 자,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인 이민 3월 개요일에 뭔지 몰라도 됩니다. 시대적 배경 언제인지 몰라도 돼. 마을 사람이 뭐야? 오탄가 봐. 마을 사람들이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2, 300인이 그곳에 모이니. 자, 고대 가요의 특징 중 하나가 집단적이라는 특징이지. 그래서 여러 명 있는 거 알 수 있죠? 2, 300명이 거기서 모였는데 어떤 소리가 났어. 근데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구간들. 이 구간이 누구냐면 그 9명의 그 부족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사실 이 구지가가요. 가락국, 가야, 가야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 가야도 있었잖아, 나라, 그쵸? 그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락국의 9명의 그 부족장들, 걔네들이 구간인데 어쨌든 가락국이 정확히 세워지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2, 300명 모이니까 소리가 나. 여기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9명의 그 우두머리들이 여기 구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또 이렇게 말해.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건국과 관련돼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자, 임금 내려줄 거야. 임금 내려주는 노래예요. 너희들은 구지의 봉우리 흙을 파면서 노래를 하고 흙을 파래. 뭐랑 관련 있는 거야? 노동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흙을 파면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왕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용악하라 하였다. 그래서 국관들이 그 말을 따라하면서 노래랑 춤을 추었다.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알 6개가 사람으로 변하고 그 중에 처음으로 나타난 애를 수로라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금강가야의 왕인 김수로가 되고요. 그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불렀으니 곧 육가야의 하나이고 나머지 5사람, 5알도 사람이 돼가지고 가야 왕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지가는 가락국 건국신화랑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 300명이 모였다는 걸 봐서는 집단적으로 부른 노래일 것이고 또 흙을 파면서 부르라고 했으니까 노동을 하면서 부르라는 얘기일 거고 또 임금을 맞이하는 일, 임금을 맞이하는 행사에서 부르는 의식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이고 노동요의 성격이 있고 의식요의 성격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왕을 내려달라는 목적, 염원이 담긴 노래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성격도 그대로 드러나요. 아까 설명한 집단적, 주술적, 의식요, 노동요의 성격이 이 구지가에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살펴볼게요. 왕을 내려달라는 노래거든요. 자, 그래서 뜬금없이 갑자기 거부가 갑자기 거북이를 막 불러요. 거북이를 부르는 형식으로 먼저 되어 있고 이 거북이라는 거는 사실 거북이를 딱 불러서 머리를 내놔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얘네들이? 이 노래 부르는 이 집단적으로 부르는 얘네들이 바라는 거는 왕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무슨 뜻이야? 바로 왕 또는 임금, 우리의 우두머리를 내려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북이는 어떤 성격 가질까요? 그치, 뭔가 신령스러운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고 우리들이 지금
염원하는 거, 주술의 대상이 됩니다. 거북이한테 지금 왕 내놔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야. 거부가 머리 내놔라.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게 바로 왕 임금이라서 거부가 우리 임금님 내놔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거북이가 뭔가 주술적인 대상이 됩니다. 자, 머리 내놔라. 거북이한테 어떻게 한 거야? 머리 내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또 만약 안 내놓으면, 가정해서, 내어놓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널 구워서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협박하고 위협하는 구조로 이 노래를 썼어요. 자, 근데 되게 의문을 가질 건데요. 이 노래가 지금 임금님 내려달라. 임금을 내려달라는 노래인데, 임금님을 임금님이 우리 땅으로 강림, 내려오시기를 기원하는 노랜데 웃기게도 거북이한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바라는 거, 염원이 있으면 사실은 달님한테 막 도와주십시오. 달님아, 내 얘기 좀 들어줘.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얘는 협박을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고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 고대 국가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염원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위협이나 협박일 수 있다. 무조건 따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 주술적인 목적을 가질 때의 태도가 아니라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래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쵸? 임금이 내려오기를 기원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주술적인 어떤 기원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다 담겨 있는 노래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사실 고대 가요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모습, 서정으로 발전해 가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은 안 드러내. 감정이 막 드러나지 않고 집단적인 공동의 목표를 되게 주술적인 목적을 갖고 부르는 노래라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황조가를 살펴볼 건데요. 이 황조가 꾀꼬리로 보면 돼요. 꾀꼬리 노래.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도 구지가는 작자 비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황조가는 고구려에 유리왕이 지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특이하죠? 자, 그럼 배경설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제2대 왕 유리왕은 왕비 송씨가 죽자 두 여자를 또 후실로 맞이하는데 한 애가 화이고 한 애가 치이라는 애예요. 얘네 둘이 자매 아니에요. 자매 아니고 두 명의 후궁을 들였는데 한 명은 그냥 이름이 비슷할 뿐이야. 화이라는 애랑 치이라는 애를 두었어. 두 여자가 유리왕을 두고 이제 사실 삼각관계인 거잖아. 그래서 사랑 다툼 때문에 왕이 둘이 따로 살게 했어. 그런데 왕이 사냥을 가서 안 돌아오니까 두 여자가 싸웠어. 그래서 화이가 치이한테 너 천한 계집이다 이러면서 막 꾸짖었어. 그래서 치이가 열받아가지고 집에 가버렸어. 치이가 사라졌어.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말을 채찍질해서 빨리 왔으나 치이가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노래를 불렀다. 느끼는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가 담긴 노래예요. 그래서 구지가랑은 다른 성격으로 약간 발전된 형태, 개인적인, 서정적인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노래가 사실 황조가입니다. 그럼 내용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노는데 외로울싸 오 감정 바로 드러나죠. 정서. 이내 몸은 니와 누구랑 함께 돌아갈고 바로 느껴지죠. 꾀꼬리는 같이 암수 암컷 수컷 함께 노는데 나만 혼자 있다. 결국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 또는 외로움이 작품의 주제가 될 거예요. 내용은 되게 쉽죠. 자, 그럼 표현 특징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시에서 등장하는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 꾀꼬리는 노는데 외롭다. 나는 누구랑 함께 돌아갈꼬. 이 부분 누구랑 함께 돌아가냐 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돼 있지만 무슨 뜻이야? 나는 함께 돌아갈 이가 없다. 돌아갈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사실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물어보는 척 했지만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꾀꼬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황조가 꾀꼬리 노래. 이 꾀꼬리는 무슨 역할 하냐? 꾀꼬리랑 이내 몸. 이게 누구야? 화자죠, 화자. 화자랑 꾀꼬리랑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반대되죠. 그래서 대조법이 쓰였습니다. 꾀꼬리는 어때? 암컷 수컷 함께 쌍쌍이 다녀. 근데 화자는 혼자 있어. 그래서 꾀꼬리가 오히려 화자를 더 슬프게 만들죠. 화자의 상황을 더 강조해줘요. 대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잘 되죠. 옛날 사람이 이런 표현 쓴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꾀꼬리 같은 같이 뜬금없는 사물이 등장해서 화자랑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대조되면서 화자의 어떤 정서를 강조할 수 있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하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릅니다.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대상을 동원해서 그 시에서는요, 이렇게 객관적인 대상, 그냥 사물일 뿐이야. 꾀꼬리는 그냥 자연물이야. 근데 얘를 동원해서 화자의 심리를 약간 간접적이고 우의적으로, 간접적이고 약간 돌려서 심리를 드러내는 효과를 줘요. 그냥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인데 화자의 심리를 드러낼 때 이런 간접적이고 우의적인 표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감정이입 있죠. 내가 차여서 슬퍼. 근데 하늘에서 비가 와. 이건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근데 하늘도 내 마음을 아는지 울어준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하늘에 이입해가지고 간접적으로 나 슬프다. 이걸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나 지금 이 꾀꼬리처럼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랑 약간 대비되는 어, 그 객관적 사물을 화자의 상황과 약간 대비시켜서 화자의 감정을 더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하는 애도 있고 대비하는 애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쓰여가지고 화자의 상황과 약간 대비돼서 화자의 정서를 오히려 더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꾀꼬리와 대비해서 혼자 있는 자기의 외로움을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특징이 여기 잘 드러나요.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고전 시가를 자주 보다 보면 이런 표현, 시상 전개 방식이 많이 씁니다. 꾀꼬리가 노는 모습, 이건 뭐야? 그냥 자연 환경이죠. 그래서 선경, 앞부분에 자연의 경치를 지금 묘사했고 뒤에 후정해서 개인의 정서를 뒤에 드러내는 선경 후정 방식이 쓰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하는 님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고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을 써서 잘 드러내고 특히 객관적 상관물을 써서 화자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을 써서 잘 드러내고 있고 성경 후정 방식을 쓰고 있고 서리법의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많은 작품 중에서도 왜 이 두 작품을 가르쳐 줬냐면 아까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이랑 연관돼 있는데 고대 가요가 이제 점점 서정갈래의 첫 타자로서 서정갈래가 이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의식적이고 노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작품에서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오늘날 아는 서정적인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이 작품 두 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구지가가 이런 집단적이고 주술적이고 의식교, 노동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뒤에 황조가가 바로 개인적 서정시로 발전해 간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고대 가요 살펴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작품 고대 가요 말고 다른 갈래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필기 잘하세요.